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아하, 또 그 진행이 시작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가령 대장동 사태,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이제 관련자들의 말, 뭐 이런 것들, 행동을 보면은 처음에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다가 모른다는 말이 좀 멋쩍어지면은 기억 안 난다.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했다가 뭐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을 같이 다니고 거기서 찍은 사진, 뭐 같이 이렇게 열차 타는 사진, 골프 치는 사진 나오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기억해야 돼? 처음엔 모른다 했다가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거기서 지나가면은 이제 음모다,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영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꾸만 증거가, 직접 증거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 유죄가 확정이 되고 감옥을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끝까지 가겠다.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치의 일환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 뭐 인사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행사, 뭐 대회, 작업, 사업. 그래서 실탄을 만들고 돈을 만드는 걸 실탄이라고 그러죠. 비자금. 이런 것들도 다 정치를 하려면은 어차피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뭐 진 땅 마른 땅 다 딛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우리 시청자들의 인식은 벌써 그걸 벗어나서 완전 자유민주주의의 그 선진 정치 문화를 지금 희망하고 갈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수십 년 전, 두어 세대 전 그때의 그 깜깜하고 어수룩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법도 정치의 일환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구태여 깨끗할 필요는 없다. 참 기가 막힙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온 국민적 관심은 두 사람 사이가 어떠냐 이런 건데요. 김성태 전 회장 뭐 말 맞추기를 했는지 입을 맞췄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락한 적 없느냐, 모르는 사이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쌍방울 전원 사채, 이재명 변호사비 흘러간 것 있냐? 전혀 없다. 전혀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나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김성태는 전혀 없다. 전혀 모른다. 이재명은 도대체.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이 사람이 여기에 출두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 서로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라고 검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증인께서는 네 라고 답변을 했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자 이 비서실장이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친하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2010년대 중반부터 김성태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쌍방울 계열사 대표도 했고 이제 굳은 일을 많이 도맡아 했던 그런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검찰 진술하고 달리 재판정에서 하는 진술은 그게 허위로 드러나면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죄입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말은. 검찰 단계의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이 이재명과 김성태가 친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쌍방울 부회장 출신 한모 씨가 있습니다. 쌍방울 부회장. 작년 1월 그 녹취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부회장이 자기 친구랑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 가깝지. 부회장이면서 김성태 회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재명은 성태형하고 가깝다. 이재명 대표는 내 사무실에도 2번이나 들렀어. 아,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무실에도 왔다. 쌍방울 회사에를 이재명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증언된 그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가깝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김성태 수원지검에 압송돼 있는데요. 뭐 전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아마 오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제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수감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는 4,500억 원 횡령 배임. 그 다음에 640만 달러 72억 원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김영남, 수원지검 청사 15층 조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경원 문제입니다. 나경원 사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이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불필요한 양상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후환경대사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맞받아 쳐버린 겁니다. 더더군다나 김대기 비서실장 입장문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건데요. 그간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볼지는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긴 얘기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나경원 전 의원도 여당 중진으로서의 체면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차마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 두 자리에서 해임을 시켰는지 본인이 잘할 것이다. 그동안의 처신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 윤석열 캠프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당대표 출마를 놓고 얼마나 간부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장관 자리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나경원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문법을 싫어합니다. 여의도의 정치 문화를 싫어합니다. 이른바 여의도에 있는 정치 구단들의 그 밀당, 썸타기, 간보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 나경원 의원의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당 후보 출마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는 뭐냐? 나경원 전 의원에게 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문제가 새로 불거진 것이 있다. 특히 아들, 뭐 대학에서의 뭐가 있다. 정말 구설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나경원 전 의원은 점점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임이 대통령의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곡이 있었다. 전달 과정에 대통령 측근들이 뭔가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을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여기에 분기탱천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이 사이를 분리해서 대응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이제 치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여당의 초선 의원 48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것도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악재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 뜻을 왜곡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과 초선 의원 성명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지금 이제 스위스에 가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방문할 때 그곳에 파병되어 있는 대한민국 부대, 아크 부대를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랍에미리트는 매우 유사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일단을 얘기한 걸 겁니다. 꼭 이란이 대한민국하고 앞으로 뭐 앙숙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 전혀 아닐 거고요. 그냥 비유컨대 아랍에미리트에 이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지와 상황이 비슷하다.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을 우리는 형제처럼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거기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고 이제 국내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여기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 이란 대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측의 해명과 설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요. 또 우리 정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한국하고 이란 관계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외교적 리스크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해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금 국내 언론 중에 일부 좌파 쪽에 있는 언론들이 이것을 침소봉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외교 참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송윤미 교수, 박준희 임상 강사, 그리고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 공동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서 진지를 드시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 이제 코호트라는 것은 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그룹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일컫는 말입니다. 코호트. 왜 코로나19로 감염된 분들을 코호트 병상 격리,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그 사람들만 묶어서 격리하는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 나이보다는 더 많은 노쇠 현상을 보이는 분들만 따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다 해서 코호트 연구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한국 노인들의 노쇠 현상에 관한 코호트 연구,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밥 먹을 상대가 없어서 이른바 홀로 밥을 드시는 혼밥을 하는 노인일수록 더 빠르게 늙고 쇠약해진다. 고립감,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이런 연구가 나와 있답니다. 노인 2,072명. 꽤 규모가 큰 연구입니다. 70세에서 84세를 대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상대방이 있느냐 그 유무에 따른 노쇠 여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쇠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첫 번째, 체중 감소. 두 번째, 근력 약화. 세 번째, 피로감. 네 번째, 보행 속도 감소. 다섯 번째, 신체 활동량 감소. 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가장 밑바닥 20%에 해당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체중이 줄어든다. 근력이 약화된다. 보행, 걷는 속도가 자꾸만 느려진다. 활동량이 준다. 이런 것들, 피로감이 많다. 이런 것들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그거는 이제 노쇠 현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그분들은 감기만 들어도 폐렴 같은 큰 병으로 이렇게 발전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밥 친구가 있다가 늘 밥을 같이 먹는 친구가 있다가 그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 그분이 어찌어찌 잘못됐다든지 해서 갑자기 밥을 혼자 먹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노쇠할 위험이 61%나 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 체중 감소 위험이 3.7배, 4배나 늘어난 겁니다. 4배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400%라는 뜻입니다. 4배는. 여성은 피로감이 쌓인다든지 걷는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1.6배, 160%, 2.8배, 280%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셔도 좋고 이불을 같이 덮는 분이 있어도 좋고 또는 뭐 각방을 쓰거나 따로 침대를 쓰셔도 좋은데 뭐 그렇게 그냥 홀로 사셔도 좋은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지 드실 때, 식사하실 때는 꼭 누군가하고 같이 드셔라. 그게 건강에 이 노쇠를 방지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보다는 밥을 드실 때, 진지를 드실 때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 이제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때부터 뭐 혼자 드셔도 또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일부러라도 적극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찾아보셔서 함께 진지를 드시면 좋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